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304쪽이죠. 현대사회와 대중예술. 이제 이 4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딴따라라 해서 좀 많이 비하하고, 어? 음, 일부 특권층만이 누렸던 고급 문화를 어? 마치 최고인 양 우리가 취급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최근에는 어떤 일부 특정한 전문가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예술과 관련된 종사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대중도 누구나 어? 느낄 수 있고 유의할 수 있는 그런 대중예술, 대중문화가 이제는 더 주목받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대중예술이 뭐 좀 통속적이고 여숙한 문화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아직도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중의 이런 미적인 취향을 뭐 통속적이고 저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어, 막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렇게 단죄해버리는 그런 어떤 생각의 이면에는 엘리트주의의 어떤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 대중예술을 연구한 그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이런 엘리트주의의 어떤 허구성이나 폭력성이나 이런 거를 극복해서 대중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자는데 보통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대중예술을 바라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대중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밝히는 작업이 결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급 예술과는 조금 달리 대중예술은 우리 시대의 변화에 또 많이 민감하고 그죠?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오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예술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신세대가 등장하면서 급격한 이제 변화를 보입니다. 뭐 스테지라든지 뭐 그 당시에 대중문학에서는 이제 새로운 아이콘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런 신세대의 문화적 욕구와 감각이 이 문화산업과 소비산업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대중예술은 이 대중예술을 주 소비하는 층이 이들의 문화적 욕망을 충족하고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커뮤니티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러한 신세대들은 이런 문화적 취향이 서로 동일하다는 거 거기에 이제 서로 친근감을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이 대중문화의 생산적인 주체로 이제 등장합니다. 현대사에서 대중예술은 이렇게 새로운 문화 체제로 문화 주체로 이제 등장한 어떻게 보면 취향이 서로 비슷한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세대의 문화적 코드, 문화적 지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은 응?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307쪽에 보면 고급 문화 예술계의 아성을 넘어서다. 고급 문화가 물음표 돼 있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고급 문화? 고급 문화라고? 뭐 이렇게 물음표죠.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보면 아방가르드 혹은 대략 난감. 왜 대략 난감하다 했는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고철로 오인된 예술작품. 벌써 제목에서 예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예술작품이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어떤 고급 문화에 속하는 예술작품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이제 고철로 오해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략 난감하다 이 말입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만연해 있는 그 고급 문화 중심의 이런 어떤 미학적인 관점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프랑스 왜냐하면 그런 그 고급 문화 어떤 중심의 취향은 일부지요. 일부 그런 계층한테만 소비되는 거지 전체 대중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프랑스 사학자 피에르 브루디위에라는 분이 한 말을 보면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위치와 예술적 취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언급하면서 이 문화적 판단 기준 혹은 미적인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인 어떤 타당성은 없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기존의 사회적 차별성을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합리화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가치나 미학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절대적인 지표 이런 것은 없고 기존의 미학적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 사회의 어떤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관습적인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미학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 위계 질서를 볼 때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들이 많았다. 예전에는 문화적으로는 대부분 고급 문화를 많이 접한 그런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고급 문화의 미적인 기준이 마치 보편타당한 것처럼 제가 뭔가 고급 취향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또 자기가 평가받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밑에 보면은 에피소드가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13일 대학 캠퍼스 안의 조형 미술 작품을 고철 덩어리로 잘못 알고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로 절도죠. 인부 조모 씨를 조모 씨 등 2명을 구속해서 이 조 씨는 11일 오후 6시 상명여대 운동장에서 철제 조각품 5점을 트럭에 싣고 나가 인근 고물상에 21,500원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이 조 씨가 12일 오전에도 용접기를 준비해서 고철을 주우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도씨입니다. 도모 씨와 함께 상명여대에 들어가 전날 가져가지 못한 다른 대형 철제 조각품 2점을 절단하다가 대학원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경찰에서 학교 측이 귀찮아서 처리하지 않은 줄 알았다. 고철 덩어리가 미술작품이라니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훼손된 조각품들은 이 학교 예술대 미술학과 김종호 교수의 작품인데 김 교수는 다음날 김포의 야외 작업실로 옮기려던 차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점은 되찾았으나 절단한 2점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무지로 인해 저질러진 일이니 만큼 보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조씨 등을 보수작업 등에 참여시켜 작품 활동의 의미를 일깨워줄 계기다. 이렇게 말했다. 그나마 그래도 이 교수가 약간 좀 상식 있는 분이라서 뭐 이걸 고소 고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이렇게 보수 작업에 참여시키면서 작품 활동의 의미를 일깨워줄 계획이다. 이건 참 후속 조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에 뭐 예전에 났던 기사랍니다. 이런 걸 보면은 과연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이 어떤 경계가 있는지, 고급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하나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조건 경계를 넘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또 읽어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앞에 텍스트와 관련해서는 학습 길라잡이에서 311쪽에 보면은 고급 예술 무엇이 고급스러운가? 그 다음에 2번 모 대학 교수는 자신의 작품을 고철로 오인한 도둑을 무지의 소치라 폄하했다. 과연 도둑은 무지한가?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린아이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과연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그 뒤에 물론 또 저급 문화회가 의문을 제기했죠. 앞에 고급 문화를 이제 다뤘으니까 저급 문화회가 의문표를 달았습니다. 대중예술의 통속성, 그 미학적입니다. 키치의 리얼리티, 이발소 그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요즘 이발소도 사실 잘 안 갑니다. 미장원에 주로 가죠. 남자들, 여자들, 그죠?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발소를 이용하는데, 이발소에 보통 옛날부터 보면은 뭐 액자에 그림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뭐 물레방아라든지 냇물이라든지, 또 흘림체 뭐 한자나 이래 흘림체 세로로 글씨가 뭐 있다든지 이런 액자나 이런 게 이발소에 보통 뭐 그림들이 보통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이발소뿐만 아니고 신혼부부 단칸방에도 있을 수 있고, 전국에 도처에 사람이 있는 곳이면 보통 거실에 이런 데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세간에서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발소 그림 이렇게 보통 통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적인 토착 장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림들을 예술론에서는 소위 키치 이게 사실은 독일어거든요. 유치하다 뭐 할 때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키치라고 합니다. 이 키치는 사실 불명예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술을 흉내내는 대중문화의 생산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마치 여기 표현처럼 비유적으로 하면 백로를 흉내내는 까마귀처럼, 뭐 이발소 그림에 대해서 어쨌든 좀 폄하하는 아마추어적인, 그죠? 이런 것으로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그런 유형의 그림에서 자신들이 믿는 그 어떤 생활의 진실을 또 그 그림에 투사해 보기도 하고, 뭐 위안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일산 서민들, 그죠? 힘들게 살아간 서민들은 이 이발소 그림이 뭐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뭐 비유적인 어? 좀 인용만 내는 그런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학적 높이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어쨌든 일으키고, 또 고향 어찌 보면 이제 그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는 이발소에서 우리가 어떤 그 수건에 얼굴을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그림 같은 거 한 번씩 보면은, 그죠? 당시에 어떤 옛날 생각도 나면서, 그래서 이게 과연 뭐 고급 예술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는지, 그죠? 예,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필연키의 그림입니다. 이성욱의 키치엘 리얼리즘 20세기 문화 이미지 해가지고 그림인데, 제가 다루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트로트의 리얼리티, 이것도 여러분 물론 신세대 트로트를 해가 요즘에 또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도 일부 있지만, 요 뭐 타향살이나 불효자는 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여러분 아버지나 조부모 세대, 아버지도 아니고 이제 조부모 세대에 해당되는, 그죠? 그래서 요 텍스트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어디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 지금 조금 우리한테 맞는 내용을, 여러분 세대에 맞는 내용을 제가 찾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317쪽에 보면은 디지털 부족들의 자율행동주의 플래시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플래시몹은 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어떤 이제 인터넷 때문에 생겨난 건데, 어떤 특정 장소에 같이 소통하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모여서, 그죠? 돌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뭐 댄스 플래시몹 이런 게 또 영상이 유튜브 이런 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디지털 부족의 퍼포먼스적인 참여입니다. 퍼포먼스를 통한 참여인데, 또 즐거운 놀이, 이런 걸
원하는 그런 욕구가 최근 유행하는 플래시몹 현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플래시몹은 원래 출발은 2002년도에 출간된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미래학자인 하워드 라인골트라는 사람의 책 스마트 몹이라는 그 용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하워드가 지식인에게 조종되는 우매한 군중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좀 똑똑한 군중, 영어로 스마트랬죠. 똑똑한 군중을 지칭하기 위해 스마트 몹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무리를 지어서 특정한 인터넷 커뮤니티로 순식간에 몰려다니는 것을 플래시 크라우드라는 표현과 합쳐가지고 플래시 몹이라고 용어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플래시몹은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 특정한 사건에 참여하는 어떤 집단 행동이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도 뉴욕에서 한 호텔의 로비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수십 초간 박수를 치고 사라져 버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플래시몹이죠. 서울 도심 명동에서 한 30명 정도 사람이 갑자기 UFO가 출현했다고 말하고 잠시 쓰러졌다가 바로 흩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플래시몹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어떤 의사소통 체계를 갖춘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공간이 만든 어떤 개인주의적인 행동이나 사소한 것의 즐거움이라는 어떤 그런 게 계속 연장된 것에서 나온 게 아닌가. 세상과 단절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플래시몹 행동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할 때 따로 흩어질 것. 둘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이 중요하죠. 셋째,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지 않지만 개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 넷째, 참여자의 신상 정보를 묻지 않을 것. 이런 나름대로 일정한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테지 신곡 이런 게 이제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 당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여기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방송사 앞에서 잠시 동안 집단적으로 쓰러지는 퍼포먼스 이런 거를 한 적도 있답니다. 이런 플래시몹을 즐기는 이런 디지털 부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해 말을 거는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즐거운 놀이나 우연한 행동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이동연 씨의 플래시몹 디지털 부족들의 자율행동주의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글이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깨는 공연, 까는 사회 이렇게 있습니다. 깬다면 우리가 확 깬다, 잠에서 확 깬다,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런 의미로 깨는 공연. 까는 하면은 우리가 조인트 깐다 이라죠. 까는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죠. 까는 사회 이런 의미인데, 오래됐지만 2005년도에 MBC 주말 프로그램 생방송 음악 캠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가 없겠죠. 이 프로에서 대형 방송 사고가 터졌어요. 오후 4시 15분쯤에 이제 펑크 그룹인 럭스라는 그룹이 공연하는 도중에 함께 무대에 오른 퍼포먼스 팀이 카우치라는 퍼포먼스 팀이 있는데, 이 멤버 2명이 갑자기 바지를 벗어내리고 춤을 추면서 의도적으로 성기를 한 5초 정도 노출시킨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MBC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출연자를 고발하고 또 그 프로그램 중단 결정도 내리고 이랬습니다. 경찰이 또 알몸을 들이는 이 두 사람을 공연, 음란 공연, 업무 방해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구속 입건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 캠프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권에 보면은 하루
그날 하루만 해도 한 10,000건이 넘는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너무 댓글이 많으니까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막 이랬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방송 장면을 캡처했으니 보러 오라 이렇게 유혹하는 댓글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한 포털 사이트에는 이 캡처 사진이 한 5,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다운로드 받았다. 자신이 미니 홈피 조회수를 높이려고 이런 거짓 홍보 메시지를 담은 댓글도 막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화제가 됐는데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송 며칠 전부터 좀 화끈한 신고 비슷한 새로운 소식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바지를 까고 난장을 치겠다 이렇게 서로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뒤에 나오죠. 조사한 게 2005년도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사람들이 징역 2년과 1년 6월에 구형을 받았지만 그해 이제 9월 달에 서울 남부지법이 이 두 사람에게 징역 10월과 8월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감옥에서 복역을 안 하지만 집행유예니까 그죠? 2년이 이렇게 선고를 냈답니다. 그래서 재판부 판결문을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방송 출연 전에 복장과 분장 및 눈짓을 주고받고 거짓말 했던 발언 등을 감안하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돼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방송사의 업무방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방송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방송할 의도가 없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업무방해라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를 충격에 빠뜨리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현실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젊은 나이의 혈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서 반성할 기회가 있었고 업무방해를 해야겠다는 구체적 목적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이런 걸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기노출 사건이 인디문화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이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인디문화 논쟁. 인디하면 우리가 뭐 여기 나오지만 한봄시내라든지 이 사람들 먼저 홍대 앞에 3인조 펑크 밴드 금요일 밤 지하클럽의 어떤 뜨거운 열기라든지 또 뭐 이런 해방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하위 문화 비주류 게릴라식의 깨는 공연 실험적인 퍼포먼스 뭐 이런 아마추어적인 시도 이런 게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디가 프리랜서들이 정체성이고 이념이라고 이제 한봄시내가 주장을 했는데 이 인디는 원래 영어 인디펜던트의 약칭이거든요. 인디펜던트는 너무 무겁고 길고 또 독립은 너무 엄숙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또 홀로 쓰기는 뜻이 너무 선명하니까 또 좀 재미없고 그래서 인디라고 짧고 가볍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써서 있지만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는 핸드폰과 mp3 플레이어, 캠코더, TV가 하나로 집약된 물건, 즉 스마트폰과 동시대적인 문화 현상이 인디입니다. 인디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한봄시내인데 인디에서 인디펜던트와 독립만을 보는 사람은 마치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사람과도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대하고 위선적인 힘에 대한 작고 위약적인 것들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테러는 정치사회의 인디 현상이다. 싱글들은 애정사회의 인디다.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평론가이면서 인디밴드 아모슨 버터플라이의 리더인 성기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인디를 독립적이고 주변적인 자장을 지닌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면서 인디 문화를 마치 공룡 틈에서 노는 쥐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거대한 공룡의 알을 깨먹던 쥐가 파충류의 전성기를 무너뜨리고
포유류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 인디 문화가 메이저 상업 문화의 주변부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문화적 장을 열어젖히고 말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인디 문화 중에서 인디 밴드의 본산지가 서울 홍익대 앞인데 인디 밴드들이 2000년부터 이 홍대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한 30여 개 이상의 어떤 클럽이나 500여 개의 밴드가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 음악 캠프, MBC 음악 캠프 성기 노출 사건 때문에 인디 밴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익 음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인디 음악인들로 구성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홍익대 앞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문도 했죠. 인디 음악계 애정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과 동료 음악인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디 음악 문화 전체를 매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또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MBC 음악 캠프가 인디 음악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대중에게 선보여서 문화적 지평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제작 의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 나중에 이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또 MBC 음악 캠프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언론 같은 경우는 한겨레 신문이 이 사설에서 인디밴드에 오히려 사랑과 관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인디 음악인들의 기자회견을 이제 거론하면서 10년 전 바로 그 홍대 앞에서 인디밴드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는 커트 코베인 1주기 추모 공연이 열린 바